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네. 나의 안녕과 누군가의 안녕을 묻는 것이 돌봄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 용인 돌봄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용인 시민방송과 함께 5차례 돌봄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돌봄이야말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지역에서 서로 돌봄의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 이런 걸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일단 올해 진행될 5번의 이야기 주제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돌봄 진단 1 해서 누가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가. 두 번째는 돌봄 진단 2 해서 현재 돌봄 체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고요. 세 번째는 돌봄 처방 1 해서 돌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네 번째는 돌봄 처방 2 그래서 돌봄을 위한 자원 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 돌봄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마을에서의 서로 돌봄이 이룰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5번의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돌봄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4분을 모셨는데 아동,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을 만한 4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경이라고 하고요. 처인구 포고급에 위치한 CLC 희망학교라는 곳에서 교육단 자원봉사단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2015년에 처음 희망학교가 이제 입학식 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 중학생인데요. 지금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곧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하고도 좀 만나고 있어서 청년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광도사랑 모임 대표 김효진입니다. 아이가 2돌 때 이제 이사간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가는 길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없어서 되게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그런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제일 가까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언덕에 있는 그 공원과 아파트를 잇는 그 계단 설치를 하면서 모여진 주민 조직 단체예요. 산 위에 있는 아파트라 뭐 학원이나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아까처럼 아동 돌봄이 너무 절실히 필요해서 지금도 공동체 분들과 함께 쉼터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노인 돌봄과 이제 다른 돌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활성화시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의 성모 프란체스코 수녀회 진마리 안드레아 수녀입니다. 아동복지를 많이 해요. 이제 수녀원에서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아동 청소년하고 영유아까지 주로 아이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한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심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 있고요. 성심사회복지법인에서는 그러니까 행복한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밥상 나눔을 준비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주간보호센터를 그러니까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김동혜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 보완대책 기기인 AAC를 이용하겠습니다. 기계음이라 다소 딱딱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AI가 말을 해줘서 저희가 긴장이 되네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돌봄이 점점 중대한 정말 절실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돌봄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봄을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이렇게 언제부터 나한테 돌봄이라는 말이 좀 의미 있는 말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간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부터였어요. 그 책의 부제가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돌봄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동물이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그 고유하게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존재할 수 있게 돕는 게 돌봄이라고 저는 좀 정리가 됐고요. 동식물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돌본다고 하지만 사실 돌봄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존재하는 모든 건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CLC 희망학교의 미션과 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또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 말을 좀 이렇게 다시 보면 청소년들과 함께 돌봄의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반적인 돌봄이 있고 또 그 각자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특별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지금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의 그 진로를 찾아가는 시기에 맞는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만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정의 어려움, 또 부모님이 이제 부재하시거나 방치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절실한 필요한 돌봄이 있어요. 희망학교의 그런 현실을 통해서 보는 제가 생각하는 돌봄은 되게 개별적인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걸 제공하는 게 돌봄이구나.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정말 필요한 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나 보면 이제 상대방과 마음을 좀 나누는 관계를 맺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속할 때 서로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그 상대방이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자리하게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거는 서로 믿는 관계가 되는 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수적인 거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해보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그런 착한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장시간에 걸쳐서 보는 거다 보니까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적절하게 대응도 해야 되고 꽤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자세도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또 저도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또 혼자 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계속 하려면 공동체로 돌보면서 같이 해야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돌보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돌봄 교사도 좀 했고요. 또 희망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년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망 속에 제가 들어가는 게 돌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협력해서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의 많은 돌봄 사례를 거치면서 희망학교 자체가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좀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돌보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도 또 생기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인내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바람까지 생기는 저한테는 이게 제가 신자여서 그런지 사랑을 사는 거라고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돌봄은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사랑이 좀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나도 좀 건강하게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옆 사람도 보고 사회에 뭔가 돌봄이 되는 사람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사랑을 사는 돌봄은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시고 오셔서 제 어록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돌봄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돌봄의 필요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돌봄은 결국은 개별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그 개별적인 돌봄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면서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돌봄이다.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유진님은 어떻게 돌봄을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저도 아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을 제일 크게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모토가 이거예요.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 아이 돌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 아이가 하나긴 하지만 저희 다수 이제 세대들을 보면 아이 셋인 집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 학교 다녀와서 방치되는 그 무슨 휴대폰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데 되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돌봄을, 상시 돌봄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단지 내에서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아까 관계망 이런 것도 형성이 되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노인정과 협업해서 그 노인분들이 오셔서 뭐 바둑이나 장기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면서 어른에 대한 예절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질서 확립이 조금 되어 가면서 조금 우리 옛날에 시골 가면은 막 다 알잖아요. 누구 몇 동에 뭐 산대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지금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돌린 게 아무래도 노인 돌봄과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돌봄, 지금 저희 작년에 이제 아동 돌봄 같은 경우 이제 졸업하고 중학생 된 친구들이 있는데 갈 곳이 없다며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전 세대 아파트에는 여러 연령들이 살고 그들이 융합하길 원하기 때문에 많이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면서 이제 다른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하는 게 돌봄이구나. 돌봄은 생명을 가꾸는 일이다. 나이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생명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꽃에 물 주듯이 하는 일이다라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왜 좋아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이따가 아마 조금 거기서 나올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돌봄은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그 다 같이 함께 하는 일이 돌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돌봄은 결국은 생명을 가꾸는 일이다. 생명 중시 생명이 요즘 사실은 너무 존중받지 못하고 중시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존중하고 가꾸는 일이 돌봄이다. 이거는 굉장히 그 범위가, 돌봄의 범위가 이제 더 커지네요. 네, 수녀님께서는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돌봄을 그냥 간단하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함께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러한 소소한 일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유급이든 무급이든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할 때 의무적이거나 또 과제로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그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께 그 내 영적 에너지를 나누어 주고, 또 저는 좀 어르신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어르신들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통틀어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난 돌봄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우리 좋은 친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늘 만나고 싶고 함께 얘기하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고 만나면 기분 좋고,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말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벗이 되어주는 것, 그런 친구로 저는 좋은 친구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소박하게 돌봄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다. 일상적인 나눔을 해야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이게 돌봄, 노동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떤 에너지를 나누어줘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 편안한 벗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그 무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돌봄 아닐까라고 아주 편안하게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돌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신가요? 장애인들의 돌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에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슈가 되어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온몸으로 마포대교를 기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쳐 투쟁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집안일을 지원받는 가사활동과 신변에 대한 것을 지원받는 신체활동, 그리고 외출하는 것을 지원받는 사회활동, 이렇게 3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정의였고요. 제가 요즘 느낀 제 개인적인 정의는 장애인, 특히 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작게는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는 최중 등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그대로 밥을 굶을 수밖에 없고, 또 크게는 집에 혼자 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불이 나서 구출이 안 돼 사망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장애인도 계시고요.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돌봄은 정말 생존과 직결된 일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누가 어떤 돌봄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사실 모르고 많이 살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건데,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일 수 있고, 그 돌봄은 또 하나는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혼자가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돌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장애인도 그렇고 여러 다른 계층이나 조금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절실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함께, 관계망 속에서, 사회 안전망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뭐 도움이 필요한 일은 도와주는 일, 그게 돌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돌봄을 이제 아주 짧게 정의하기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는 그래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 근데 이제 어떻게 관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부터 사실은 숙제이기도 한 거고, 또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복지 사회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돌봄 사회라는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근데 복지와 돌봄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돌봄은 조금 사람이나 개인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행위들이 돌봄이라면 복지는 좀 정책과 시스템, 서비스 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개념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돌봄과 복지의 차이를 조금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봄은 복지의 하위 부류가 아니다. 그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복지의 한계를 아우르는 어떻게 대안적인 가치가 돌봄이다. 영국의 어떤 인적 역량 개선 보고서에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이 돌봄이다.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복지의 사각지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복지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 그 돌봄의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고 멀리 갈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가까운 데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함께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사례 같은 것을 간단히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돌봄은 사실 누구나 필요한, 특히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나 대상이 있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저는 아동으로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들은 솔직히 요즘 맞벌이 하는 세대가 워낙 많고 그 아까처럼 자기 혼자 집에 있는 시간, 게임이나 이런 미디어에 중독되어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들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는 산 위에 있는 아파트여서 제가 무조건 산행을 시킵니다. 다 데리고 생태활동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 노인과 함께 하는 것도 사실 세대 공감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크게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조금 아이가 다듬어져 가는 거를 저희가 추천해 준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맞는 거를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하고 배움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런 친구가 한 몇 명 있었는데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애가 이제 스트레스로 과다하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문화에 너무 유치원 아이들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학습적인 걸 못 따라가서 요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해서 저희는 적절하게 이제 그거를 믹스앤매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약간 자기 주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아이들이랑 나가서 놀면서 그런 관계를 좀 회복시켜주고 아까처럼 미디어에 중독된 아이들이 그거를 벗어날 수 있고 다른 걸로 아이들은 사실 돌만 던져줘도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끼리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조금씩 저희가 알려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런 돌봄을 어른이 조금 제시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는 더 필요하고 조금 난해했던 게 아까처럼 놀이 문화를 할 때 그런 전문가가 조금 저희가 와서 이런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놀이적인 부분에서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아이는 사실 가장 강한 생명이잖아요. 가장 강한 생명인데 아까 그 생명을 돌보는 것이 이제 돌봄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는지 그 관계를 놓치게 되었는지 그 관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한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일이 그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싹 틔울 수 있게 스스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그 존재 자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놔주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수녀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이진경 님도 아동 돌봄도 이제 계속 하셨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아동들은 이런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데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돌볼 때 제일 좋은 게 그 아이가 생각하는 세계가 너무 신비롭게 느껴져서 좋아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못 참고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 이러거나 아니면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뭐 돼지는 뭐 뚱뚱하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돼지라고 무시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새로운 걸 되게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정말 걔네들의 그 머릿속에 무한한 뭐 그런 세계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야 되는 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수녀님께서도 경험 많으시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치고 주려고 하고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냥 방목하면 정말 잘 클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수녀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르치고 하는데 쉬는 날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날. 그날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생명력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생명력도 주시고 잠재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창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냥 놓아두면 스스로 알아서 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오히려 공부하는 것에 너무 공부해라 하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스스로 어느 시간이 되면 공부하려고 또 그 책상에 앉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른들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됐으면 좋겠고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같이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움을 얻으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세계,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망가뜨리고 파괴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다시 어쩌면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아이들한테밖에 없다. 이거를 좀 명심하면서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놔주면서 그들을 정말 존재 자체로 우리가 보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정도? 그런 게 이제 아이들 돌봄에는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다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의 고민들을 되게 많이 들어주거든요.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들어주는 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사춘기가 온 엄마가 저한테 또 전화가 왔었는데 도무지 자기한테는 얘기를 안 한대. 근데 저한테는 카톡도 보내고 애기가 마음을 터놓거든요.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아무래도 들어다 주니까 그 아이가 해결 능력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되게 미흡하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아이들 돌볼 때 그게 조금 더 많이 보람찬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 얘기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감정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못하다 보니까 청소년한테 더 심각해지고 청년한테 더 심각해지고
그게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더 소외되고 뭐 이렇게 혼자가 돼가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 제가 이어서 이렇게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청소년 청년을 볼까요? 일단 그 아동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돌본다고 치면 청소년기에는 조금 그 돌봄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리모델링 되는 때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 진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고 고민도 하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독립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따라서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동반하는 것이 가장 청소년기 돌봄의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희망학교의 친구들을 주로 해서 보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저는 정서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주로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기 어려운 친구들이 오고 가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이 많아 보이거든요. 희망학교에서 이제 여러 개를 해보면서 정서적 회복이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가 참 난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게 스스로 내면에게 딱 자리를 잡을 때 공부도 할 수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또 주변도 돌아보고 그렇게 됐거든요. 전문 상담사와 연결도 하고 부모님 상담도 좀 하시고 또 학교 읍사무소에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희망학교에 저처럼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있으면 마을에 또 그 좋은 자원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자원활동가들이 애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다 이름 불러주고 관심 갖고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 지원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의 뭐 상담 뭐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굉장한 에너지와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인데 근데 희망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난 아이들을 보면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랑 졸업했을 때 이 변화를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변화가 놀라워요. 스스로도 나가 성장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희망학교 경험을 좀 보면 사회에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지원으로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 희망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또 계속 관심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하면 변화가 되더라.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은 또 개별적인 돌봄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지능도 잘 좀 안 되고 또 심리 정서적으로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그 지원을 오랫동안 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한 친구는 6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서야 자기가 이제 나의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다 같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믿을 만한 이모가 이렇게 계신 것처럼 청소년들한테도 특히나 방황하는 청소년들한테는 믿을 만한 어른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계속 일으켜도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걸 해결하는 과정을 또 친구들이 옆에서 보면서 저 선생님 희망학교 선생님인데 좀 믿을 수 있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진심으로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정말 필요하다. 특히나 불안하고 예민하고 자살 충동을 갖고 있고 가정 문제 등 이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한테 믿을 만한 든든한 어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졸업생이 돼서 이제 청년이 되면 그 친구들한테는 또 그 시기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센터에도 계속 찾아와요. 어디 그 희망학교에서 받던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다른 곳에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희망학교를 찾아오고 청년이 되었는데 딱히 뭐 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독서 모임을 한다던가 또 무슨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청소년들한테 같이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게 한다던가 하면서 또래에게 같이 배우고 그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기가 자기가 내 인생은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살 건지 내 미래의 비전은 뭐지 뭐 이런 거 한참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가 이렇게 지역에서 돌봄의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 그거 복지와 돌봄의 차이처럼 그 센터의 그런 그 구조만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그냥 정말 필요한 거는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 청소년과 청년 시기를 보내는 중간에는 돌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돌봄 받고 돌봄을 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돌봄에 좋은 어른이 동반할 수 있다는 거, 그 어른 한 명,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청년 문제 얘기를 들으면서 돌이 하나 이렇게 굴러 들어온 듯한 느낌. 예. 그 청소년 몸과 마음이 리모델링 되는 시기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본인들도 알기 힘들고 옆에서도 알기 힘들고, 그런데 그게 잘못 리모델링 되기가 너무 쉽고, 그런데 잘못 리모델링 되는 그 계기는 불안, 그죠? 정서적 불안과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 아까 난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예민해져서 상처도 너무 쉽게 받고, 사실 놀라운 거는 가정이 이제 뭐 파괴된 경우도 있고, 뭐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제 돌봄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신뢰관계는 안 생기고 오히려 밖에서 그 신뢰관계를 찾아야 하는, 이거는 우리는 뭔가 이제 그런 질문도 다시 하게 되네요.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 맹지에 내던져지는 이 청년들의 상황, 여기에 돌봄은 정말 어디서 말을 시작해야 좋을지도 이제 모르겠는데, 돌봄을 주고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소외되거나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들도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 심성 속에 그 생명을 돌보고 지키고자 하는 이게 이렇게 씨앗처럼 있어서, 이게 소외돼 있을 때 오히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더 좀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너무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참 힘드네요. 제 아이 청소년기 때 한번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좀 문제를 일으켜갖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 친구였어요. 거의 99%가 내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관계는 또 어떻게 그 돌봄의 그런 구조 안에 그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네요. 돌이 굴러 들어왔는데 이제 노인 돌봄 얘기 들으면 돌이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아요. 승현님 말씀해 주세요. 아동, 청소년, 청년들 옆에는 어른들이 계시다. 외롭지 않다. 젊은이들은. 그런데 이제 노인들은 너무 외로운 게 병이신 것 같아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없어도 더 외롭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를 넘어 초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일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돌봄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수녀원에서 저희 법인에서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 나눔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제 아주 미약하지만 그분들이 그 어떤 저희들 그래 따뜻한 손길을 맛보는 거죠. 저희 이제 수도회의 그 영성이 뭐냐면 어머니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진짜 어르신들을 돌보고,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반찬을 해드리고
또 밥을 지어드리고 이런 마음이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 조금씩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행복한 밥상 나누기로 지역사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 한 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집에서 정말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외롭다, 힘들다. 그리고 혼자 먹으니까 따뜻한 밥을 드시는 게 아니라 찬밥에 있는 반찬에 이렇게 드시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가족이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까 이웃이 정말 이웃 사촌이 가족이 되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로 다가왔던 거는,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그 사별한 그 배우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 그 시간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시간을 나눠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시장도 같이 보고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집에 가끔은 시장에 나오셨을 때 집에도 모셔다 드리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가지고 있는 능력, 저만의 시간, 저만의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시고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분의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은 주변에 홀로 사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방문하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혹시 이렇게 사별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사실은 이해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 상태의 몸이 어떨지 이해 못하고 그 상태가 마음이 어떨지 이제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그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돌봄의 공백이죠. 그 돌봄의 공백에서 노인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사실 더 특별한 돌봄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발달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인보다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적은데요. 혹시 왜 적은지 아시나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걸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온 조사원이 상담하고 판단한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것이 장애 유형에 따라 판단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종합조사 기준이 신체적인 장애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보기에 혼자 팔다리 쓰고 혼자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서비스 시간을 적게 책정들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24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어제 일이었는데 저희 센터 체험홈 입주자 분과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잠깐 신호등에 걸려 서 있는 동안 입주자분이 갑자기 나 안 가 이러시면서 차에서 내리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은 언제 어디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활동 지원 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종합조사가 신체장애인과 다르게 적용해야 하고요. 욕심을 좀 더 부려보자면 발달장애인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활동지원사가 이제는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지원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교육도 따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만큼의 대우도 해줘야 하겠지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식도 높아져야 함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놓치기 쉬운 그 장애인 하면 저희가 주로 이제 신체적인 장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정말 조사하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근데 좀 더 이제 심각한 경우에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좀 돌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시스템상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 가까운 그 거주지 안에서 어떻게 이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셨네요. 지역 내에 어떤 그 관계망을 통해서만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더 전문적인 지원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정말 민간협치가 제대로 돼야지만 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봄이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그 돌봄이 필요한 상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돌봄하면 그 돌봄의 수혜자를 생각하게 되고, 돌봄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돌봄을 받을 사람은 이제 대상화시키는 굉장히 그런 잘못에 이제 도달하잖아요. 돌봄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하실 분들조차도 자신의 존재의 존엄을 지키면서 어떻게 돌봄의 주체라는 게 꼭 누군가를 돌보아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사는 구성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자체도 돌봄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각각의 계층이나 그런 그룹들이 돌봄의 주체로 조금 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청소년, 청년 시기는 너무나 정보가 되게 많죠.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고, 또 입시에 시달리고, 취업에 시달리고 그래요. 근데 불우한 환경에 있으면 자기를 돌볼 시간이나 여유가 또 없고요. 내 삶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기인데 청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에 맞는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것, 조금 더 많은 장을 열어주는 것,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저는 그렇게 도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다 자기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좀 갖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옆 사람, 또 내 친구, 우리 마을, 우리 사회, 지구 공동체까지 좀 사회의 절박한 이웃의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런 나눔도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돌보는 문화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무엇으로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그 중간에도 나는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독거노인을 찾아갔는데 친구들이 방학 때 이제 그 코로나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를 얘기하다가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지금 노인정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른들이 만나지 못해서 제일 외로우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서 가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니까는 다 몇 명 못 가고 일부만 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뭐라도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돌봐주는 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라 애들이 우리가 뭔가 돌봄을 주러 갔다가 돌봄을 받고 왔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봐요. 저희가 또 이번에 그 마을에서 영화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학교 친구들이 오게 되고, 친구를 또 친구 데려오고, 가족도 데려오고, 이웃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다 마을 주민이 같이 보는 영화제를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소감을 다 얘기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들었죠. 경청하는 체험을 하면서 동등하게 어른이 말하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경청하는 체험을 하면서 애들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좀 이렇게 같이 존중하고 동반하는 배우는 공동체 그런 거를 체험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하면서 나의 배경, 나의 환경, 뭐 상황 이런 거랑 무관하게 우리가 그냥 평등하게 한 존재로 사회 한 일원으로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자기 돌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청소년, 청년들에게 삶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모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요만큼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더 버겁고 이제 막 그런데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사실 이 작은 거 아무 일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큰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관심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도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돌봄하면서 자기 충족감을 맛볼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은 동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아동의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들도 사실은 독립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보다 아이들한테 아까 기회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돌봄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렇게 노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충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 쪽에서도 조금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 지원이나 미래체험 같은 그런 단체의 배움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충분한 기회 그리고 조금 저희랑은 다르다고 하고 직종도 달라질 거라고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돌봄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돌봄 아까 나눔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작년에 되게 미비하지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정말 외로움을 토로하셔서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들기 뭐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도 해보고 텃밭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이랑 어르신분들이랑 뭘 심어서 수확도 해보고 어우러지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돌봄에서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좀 사회적으로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사회 관계를 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이 마을 안에서 이렇게 경험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신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네네. 기회를 가지면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돌봄의 주체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로 네, 이해가 되고요. 네, 선생님.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잖아요. 은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를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독거라고 하면 정말 외롭게 살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그냥 나와서 사회 안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지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또 그 이웃에게 함께 사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게 나눌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드린다면 그분들이 정말 돌봄의 주체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돌봐주는 주체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저희가 또 하나의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외로움에서 또 벗어나고 내가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힘도 다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생각할 즈음에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옆에 사람들에게 아니면 인생의 후배들에게 또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장애인들은 또 주체로 설 수 있을까 말씀 나눠주세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별로 장애인을 국한해 서비스하기보다는 장애 유형별로 서비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이 같다고 해도 불편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일률적으로 철저한 관리자 중심으로만 서비스를 제공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내 변변 장애인인데 혼자 잘 걸어다니고 언어장애도 없는데 두 손을 심하게 떱니다. 물 마시려고 컵을 들라치면 손이 떨려 물을 거의 쏟는 경우가 허다하고 국물 있는 음식은 아예 못 먹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좋은 제도가 이미 있는데도 단지 혼자 걸어다니고 언어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서 더 이상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시간을 다 써야 되는 이용자가 있었는데 긴급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그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용자 중심이 아닌 관리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회의 제도적 기준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돌봄의 사각지대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각자의 삶이 있고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대상자의 장애를 제도적 기준으로 서비스 가부를 판단하고 인준해주는 인력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잠깐 나와서 상담하고 표준이라 일컫는 심사지에 준하여 돌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필요로 한 게 다르고 그런데 아주 일방적인 아니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그래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각자의 삶이 사실은 제대로 펼쳐질 수도 없고 존중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런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사회 안으로 포용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고 시스템화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3가지 질문으로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셔서 제가 마무리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말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마무리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처음에 자리 요청받았을 때는 이게 자원활동가인데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라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준비하면서 그래도 지난 몇 년간에 제가 돌봄에 관련해서 활동한 거를 쭉 돌아볼 수 있었고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희망학교와 함께 저처럼 많은 분들이 같이 청소년들을 돌보는 공동체로 성장했구나 하는 게 오히려 보여가지고 되게 좋은 자리에 제가 초대받았구나 생각을 했고요. 희망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졸업도 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과 계속 같이 어떻게 돌봐야 될까를 고민을 해온 시간이라 그게 아마 우리를 돌봄 공동체로 성장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생각한 게 공동체성 회복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확장되고 그러면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다 이렇게 서로 이게 만나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좀 돌봄 문화가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나 법도 좀 이렇게 이런 고민이 당겨서 법을 딱 봤을 때, 따뜻해. 이 법 참 따뜻해. 이게 느껴지는 그런 제도가 좀 생기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제 지향해야겠다라는 거에 제일 큰 게 와닿는 거고, 마을 공동체를 이제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동 돌봄은 저희는 사실, 공동체로서의 약간 시작점이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노인과 같이 돌봄을 크로스오버를 해보자. 잘 진행돼서 이제 다른 중장년 아니면 청년도 저희는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사실 참여도가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도 관심은 있으시다는 거를 최근 들어서 알게 됐어요. 이런 분야에서도 이렇게 돌봄이 조금 너무 절실하구나라는 걸 오늘 또 느꼈습니다. 돌봄의 정의를 아까 제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지금 결론적으로 드는 거예요. 서로의 돌봄을 위해서는 마을 네트워크가 정말 잘 형성되어야 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그리고 저희처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마을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에도 당월의 시간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당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만약 100시간을 사용하는데 이번 달은 84간만 썼다면 남은 20시간을 기부하면 그 사람이 기부한 20시간은 그 다음 달 시간으로 저장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만 잘 구축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생존이 위협받는 중증 장애인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 이하 해당 지자체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니까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시스템적으로 그 사회 서비스 나눔도 할 수 있다. 그런 아주 엄청난 제안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것도 이제 따뜻한 법, 따뜻한 제도, 네, 이런 것이 이제 돌봄 문화를 우리 스스로 서로 나누고 우리가 이제 나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고 돌보면서 이렇게 마을 문화, 공동체 문화를 키워가는 와중에 그것이 제대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법과 따뜻한 제도 이런 것이 받쳐줄 수 있으면 사실은 지금 그 돌봄의 공백도 많이 메울 수 있고 복지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모두의 삶이 조금 더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돌봄 그 정의대로 그런 사회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소중한 얘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4차례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돌봄 문화와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번 이야기 주제는 현 돌봄 체계는 어떠한가거든요. 그래서 더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꼭 짚어봐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다음 주제는 그렇게 잡았고요. 용인 돌봄 토크를 이렇게 따뜻하고 의미 있게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